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정권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말이죠. 드디어 이제 한동훈 위원장의 입에서 공천 관련 내용이 이제 살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오찬 간담회를 삼선들하고 했고요. 그리고 이제 내일 모레 17일 날은 이제 4선 이상 중진들하고 하게 되어 있는데, 이제 그 차수가 높아짐에 따라서, 선수가 높아짐에 따라서 지금 이 다선 중진들 뭐 용태론, 불출마론 이런들이 이제 험지 출마론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천 관련 얘기가 결국은 지금 나올 때가 됐다. 그래서 1차 오늘 오찬 간담회 그리고 이 전후로 해서 한동훈 위원장으로부터 나온 직간접적인 이런 발언과 분위기 그리고 이제 한 위원장의 생각을 유추할 수 있는 그런 또 이 당내 의견들을 집중적으로 모아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래서 생각보다 세게 지금 이제 공천 말하자면 현역 의원들 탈락이 이루어질 것이다. 요것이 지금 전반적인 흐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일요, 지금 이제 인천에서 시당, 1절 시당 신년 인사회를 하는데, 경찰이 총비상에 걸렸습니다. 관련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결국 이재명이도 이제 운명이 다 끝나가는 것 같아요. 자, 우선요, 김용 재판과 관련해서 김용희가 지금 법정 구속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김용희가 죄가 없다. 그러니까 특히 1억짜리 유동규한테 돈 받아먹은 게 없다. 요거를 부인하기 위해서 알리바이를 조작한 사람이 있어요. 알리바이를 만들어낸 사람. 그러니까 이제 위증을 한 사람이 누구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홍으로 돼 있는데요. 이 이홍한테 위증을 얘기한, 위증을 강요한 인간들 둘. 이 사람이요. 이재명 캠프의 상황실장 했던 사람들 둘이 사람하고 또 다른 사람이 이제 결국은 조금 전에요.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이거 이재명이가 이걸 다 당연히 알고 있지 않겠어요? 왜냐면 자기 선거캠프에 있는 상황실장 정도 되면 아니 대선 때 당연히 이재명하고 대화를 나누죠. 보고를 하고 보고를 받고 지시를 받고 이런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제는 구속이 됐기 때문에 이재명과의 연관성을 캐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수순이 아니냐. 그래서 이 영장이 발부된 내용 이런 것을 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가 지금 이제 오늘 전남북 CBS 라디오에 나와서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은 어마어마합니다. 자, 그 뭐 목표치를 얘기한 건데요. 우선 예견대로 이미 예시된 대로 내일 창당 발기인대를 열어요. 예. 열고 이미 발기인 필요한 게 이제 필요한 숫자를 다 충분하게 넘어섰다. 이제 이런 입장을 내놨고요. 그리고 이제 금년도 총선 목표가 한 최소한도 한 50명 정도는 된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5, 60 정도. 이 정도는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덧붙이자면 조희대 대법원장이요. 최근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강상욱 서울고법판사 이 빈소를 두 채나 찾았어요. 이게 과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분석해 드리겠는데요. 이 강상욱 판사는 바로 이 최태원과 그 다음에는 노소영 이 이혼 소송을 담당하는 판사인데요. 과로에 쓰러진 것이 아닌가. 굉장히 참 안타까운 그런 상황인데요. 요 판사의 빈소를 두 차례 조의를 표한 것이 어떠한 함의를 갖는지 또 여러분들에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맨 먼저 한동훈 위원장의 입에서 또는 아니면 간접적으로 지금 공천과 관련해서 나오는 우리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이 분위기 이 말씀을 드린다 하면 우선 생각보다 세게 지금 이제 현역 의원들을 탈락시킬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제 전망들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삼선 의원들하고 이제 오찬 간담회에서는 공천 얘기, 까칠한 얘기잖아요. 공천 얘기는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어쨌든지 간에 지금 이제 이 어떤 얘기까지 나왔느냐? 여기까지는 나왔어요. 우리 국민의힘의 기책사유가 있을 때는 재보궐선거에 후임자를 보내지 않겠다. 이게 이제 일종의 공약사항이 되는 것이죠. 세 번째 공약인 거죠. 불체포특권 포기. 이게 하나 있고 세비 반납 이게 두 번째 3호가 귀책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후보 지금 내지 않는다. 이 세 가지를 지금 이제 해서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요. 이 불체포특권 포기, 세비 반납 이것과 관련해서는요. 아예 헌법 지금 민주당에서 더 큰 강수로 지금 맞불 작전을 놓고 있어요. 아예 그럼 헌법 개정하자.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다는데 이 내용은 별도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이 시간에는요 이 공천 관련 얘기를 좀 하겠는데 자 그러면서요 오늘 제 오찬 간담회 선 얘기는
특권을 좀 포기하자. 예, 정치 개혁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당 의원들이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자세가 아주 잘 돼 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했어요. 평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요, 오늘 어제 이제 충남도당 신년이사회 후에 기자들하고 만난 자리에서 공천을 받기로 돼 있는 사람들은 결탄코 없다. 그런 공천 얘기를 하고 다니는 분들의 말은 절대로 믿지 말아라. 왜냐면 내가 한동훈 위원장하고 잘 알아. 그래서 나는 공천 받기로 했어. 이런 얘기들이 지금 벌써 나도는 모양인데, 그런 말 절대 믿지 말라. 공천 해주겠다고 얘기한 사람이 전혀 없다. 이렇게 이제 밝히고 있고요. 자, 그렇지만은 지금 이 한동훈 위원장이 원칙과 기준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 공천에 있어서. 이걸 본다면 한동훈표 공천이라고 하는 것이 현역 의원들한테는 녹록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기류가 굉장히 완연하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요, 중진과 그다음에 영남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는요, 긴장감을 넘어서 공포 분위기가 감지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뇨한 위원장이 지난 11월 달에 제시했던 하위 20 플러스 알파 이 컷오프 기준 적용이 이제는 이제 기정사실로 받아지는 분위기고요. 그리고 유세할 때마다 지금 용기와 한실을 강조하는 걸로 봐서는 중진과 기득권자들의 희생을 요구하는 이런 이 발언이 아니냐. 그래서 상당히 긴장하고 공포 분위기로 지금 돌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상견례이기 때문에 이런 뭐 살벌한 얘기는 안 했다고 하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나는 정치권에 개인적 친소 관계가 없는 게 제일 큰 장점이야. 그러면서 내가 까칠해 보여서 그런지 공천 관련해서는 아무에게도 전화가 안 와. 요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요런 얘기하고, 그리고 이 헌신과 용기와 헌신을 또 많이 강조하고 다니고요. 그리고 원칙과 기준을 또 한 위원장이 강조하고, 요런 맥락으로 본다면 아주 이번에 제대로 지금 이제 이 일종의 이제 세대 교체가 되겠죠. 지금 뭐 비대위원들 뽑는 것도 그렇고 한동훈 위원장이 70년생이다 보니까 지금 뭐 나이가 뭐 한 20년 정도 지금 젊어지고 있잖아요. 이 분위기를 제가 보기에는요, 공천 과정에서도 무시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예. 자, 이 정도로 해서요, 지금, 이 공천과 관련된 분위기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요, 다만, 지금 이제 이 한동훈 위원장 체제가 들었으면서 여의도 연구원장을 여론조사 전문가로 딱 교체해버렸잖아요. 그동안에도 좀 당 중진들이 갔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최근에 김기현 전 대표 시절에는요, 당무 감사실에서 보고한 바에 따르면은 전국 204명의 당협위원장 중에서 46명, 즉 22.5%를 컷오프하자. 이렇게 권고를 받았는데, 지금 이제 당 일각에서는요, 지도부가 바뀌었기 때문에 별도의 여론조사로 새로운 기준을 정할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될 경우는 결국 인위적인 컷오프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냐. 그래서 거센 반발에 직면할 수 있다. 이런 또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전반적인 분위기는 한동훈 위원장이 생각보다 센 이 컷오프를 적용할 것이다. 이게 이제 결론적 발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상국 의원이요, 오늘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이 공천 관련 말씀은 이걸로 이제 마무리를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내일 그 인천에서 지금 이제 신년 할애식을 갔는데, 이 장소가 말이죠, 계양을 바로 옆 한 2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이 호텔에서 신년 인사회를 갖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 행사장에는 한 400명 정도가 올 것으로 예상되고,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한 위원장과 가까운 거리에서 안전 활동을 해달라 경찰에 요청했고, 지난번에 광주에 갔을 때 과잉 경호가 논란이 된 것을 이 의식을 해서 경찰에서는요, 이 동원되는 경호 인력 규모를 밝히지 않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이요, 피습사태 이후로 이루어지는 그런 이루어지면서도 또 이 계양을하고 인접한 지역에서 한동훈 위원장의 이런 신년 행사가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해서 이런 경호 대책을 경찰에서 철저히 세우고 있고, 그리고 우리 당에서도 청년 당원, 지난번에 광주시도 그렇잖아요. 25명의 청년 당원을 이 경호 보조 요원으로 이제 활용한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지금 이제 북한 이 미사일과 관련해서 우리 한반도 안보 상황이 굉장히 위협적인 국면에 처해 있어요. 그래서 지난 14일 날 오후에 북한이 이제 이 탄도미사일 발사를 했는데요. 지금 북한 미사일 총국, 그리고 우리 이제 합참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극초음속 미사일이다. 자, 극초음속 미사일이고 고체 연료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했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제
4일 날 오후 2시 55분에 평양에서 동해상으로 발산된 이 미사일 딱 한 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행거리는요, 한 1000km 정도로 되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 이게 이제 극초음속 미사일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첨단 미사일, 최근에 KN-24, 23, 24 이런 신형 전술 유도 무기하고 극초음속 미사일하고, 그래서 이러한 미사일을 갖다가 섞어서 우리 한국을 동시에 공격할 경우에는 사실상 요격 체계가 지금 없다. 이게 이제 굉장히 큰 우려예요. 그래서 미사일 더군다나요, 극초음속 미사일은 마하 10을 넘기 때문에 지금 사드로서는 도저히 요격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가지고 있는 MD망에도 요격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기술적으로는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요, 이런 극초음속 미사일을 북한이 평양에서 발사했을 때는 서울에 오는 데는 빠르면 1분 15초, 늦어도 2분 안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빠르고 더 멀리, 그리고 이 포착도 되지 않은 상태로 김정은이가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이 어마어마한 무기를 지금 김정은이가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더군다나요, 고체 연료를 쓰기 때문에 그야말로 기습 발사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 안보 위협적 요소는 매우 심각하다. 그래서요, 지금 전문가들 사이에서는요, 고체 연료 엔진을 탑재한 이런 극초음속 중장거리 미사일, 이게 동북아에서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 자, 그런 우려가 지금 대대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보면은요, 최고 고도가 50km 넘지 않는 저각 발사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장거리에서 레이더 탐지도 잘 안 되는 그런 지금 우려스러운 지금 이제 미사일이고요. 더군다나 극초음속 미사일의 경우에는요, 정점 고도에서부터 활공에 내려오면서 아주 빠른 속도를 유지하고, 그리고 이제 아래 국면에서는요, 회피 기동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포착이 더 어려운 것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동북아에서의 새로운 게임 체계가 된다. 이런 지금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정도로 이제 요거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요, 김용 위증 개입한 혐의에 이재명 캠프 상황실상 서치하고 박씨, 요 두 사람이 방금 구속영장이 집행이 됐습니다. 오늘 구속영장 이 발부하게 된 것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왜냐하면요, 이미 이 이홍우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장, 이 사람도 증거인멸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자, 그래서 이 이용우 원장한테 이 두 사람이 위증하도록 압박을 가해가지고요, 작년 5월 4일날 김용 재판에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김용이가 유동규 사무실에서 실제로 돈 1억을 받아갔는데 돈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거짓말로 위증한 거예요. 뭐라고 위증했느냐? 그때 그 시간에, 그러니까 2021년도 5월 3일날 오후 3시에서 4시 50분 사이인데요. 그때 분당에 있는 유동규 사무실에 간 게 아니라 수원 컨벤션 센터에 있는 이용우 지금 원장의 집무실에 있었다. 요렇게 거짓말로 위증을 했어요. 그리고 이거를 갖다 입증하기 위해서 이 이용우의 핸드폰, 이 캘린더, 요것까지 조작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위증, 그 다음에는 위조 증거 사용, 이 두 개 혐의로 구속영장이 지금 집행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검찰은요, 그야말로 이 실체적 진실의 왜곡을 통해서 법원의 오파를 위한 중대한 범죄다. 사법기능과 사법질서의 정상적 작동을 훼손시키고 법원과 검찰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실체적 진실을 은폐하고 적정한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면서 형사사법 시스템을 교란한 매우 중요한 범죄다. 이렇게 해서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고요. 요게 이제 법원에 의해서 받아들여진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문제는 바로 이 두 사람들이요, 이재명 캠프에서 이랬다고 하는 점에서 요런 내용, 왜냐면 뭐 김용, 정진상이가 좌천 우백호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위조, 그러니까 증거 사용, 그리고 위증, 요 강요, 이 절차, 더군다나요, 이홍우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장은 또 이재명의 최측근이에요. 그러니까 요 내용들을 전부 다 이재명이가 알았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의심을 하는 것은, 의혹을 갖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저사가 아니냐. 자, 이런 점에서 이것도 이재명과의 연관성을 추궁하는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한 대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관련된 동정인데요. 바로 지난 11일 날 강상욱 고법판사가 사망을 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요, 지금 이제 강상욱 판사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성모
병원. 이 이제 서울 이제 대법원 바로 옆에 있는 것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요. 11일 날 사망을 했는데 12일 날 오후 5시 30분쯤에 지금 이제 이 대법원장이 말이죠. 예, 대법원 관계자들하고 이때는 이제 빈소를 찾았어요. 그래서 1시간 이상 머물렀고, 두 번째는 13일 밤 9시에 또다시 빈소를 찾았는데 이때는 아무도 수행하지 않은 채로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날 그러니까 13일 날, 13일 날이 이제 토요일이 되겠습니다. 이날인데 토요일인데 14일 날 오전 발언이어서 이 빈소에는 유족하고요. 동료 판사들 몇 명만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도 1시간 반 정도 있으면서 유족을 위로하고 또 젊은 판사들하고 이런저런 얘기까지 나누다가 떠났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자리에서요, 유정은 대법원장한테 아들 발자취를 좀 남기고 싶다. 그래서 재직 중에 썼던 모든 판결문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즉석에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전했어요. 자, 그리고요, 강 판사는 군 본부관 시절부터 사무실에 야전 침대를 놓고 숙식하면서 사건을 처리해 왔고, 그런 흔적을 기록으로 남기고 싶다고 얘기했답니다. 자, 그래서 대법원장이 이제 두 번씩이나 이 조문으로 온 바람에 그나마 좀 위로를 좀 받았다. 이렇게 이제 유족 측에서는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요. 자, 법원 내부에서는 이런 행보가 과연 뭘 의미하는 것이냐. 이 의미와 관련해서요. 이제 10조 판사들의 사기 증작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이 10조 판사, 그러면요. 이게 뭐 돈 10조라는 10조가 아니고 법관 인사규칙 10조가 있다고 그래요. 이 법관 인사규칙 10조에 따라서 전국 고등법원에 근무하는 판사들은요, 경력 15년 안팎의 실력 있는 판사들이 주로 선발돼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김명수 때 이 서울고법부장 승진 제도가 폐지되고 법원장이 될 길도 이제 막혀버렸잖아요. 왜냐하면 법원장을 자기네 법원에 있는 판사들이 인기투표로 해서 딱 임명을 해버리니까. 그리고 또 최근에요, 이 김명수 체제 하에서 지방근무 의무까지도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법 판사들이 줄지어서 사표를 내고 최근에 로펌으로 갔는데 2025년대는 13명, 2023년 작년대는 15명이 지금 사표를 냈는데요. 지금 모두 서울고법 재직 10조 판사 전체 인원의 이 숫자는 10%가 넘는 많은 숫자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요, 이 사망한 이 강 판사 역시 서울 고법에서 2020년부터 근무하고 있는 10조 판사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판사가 굉장히 유능한 판사인 게요. 2017년도부터 3년간 대법원의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했고, 그 당시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이었기 때문에 직접 보고서를 올리는 경우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대법원장이 이렇게 이제 방문하게 된 것은 개인적인 이런 거의 강판사고 대법 재판연구할 때 그런 인연도 있지만 그보다는 더 큰 게 지금 이 고등법원 판사들, 10조 판사, 법관인사규칙 10조 판사들이 법원에서 우리가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해야 되느냐,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데 이런 분위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를 감안해서 서울 그러니까 각급 고등법원에 있는 판사들의 이 헌신과 노력을 잊지 않겠다. 대법원장인 내가 다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열심히 좀 재판을 잘 해달라. 이런 당부의 메시지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이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한 곡지만 더 덧붙이면은요. 지금 이제 이낙연 전 대표가 이제 15일 오늘요. 전북 CBS, 그 다음에 전남 CBS에서 인터뷰를 했어요. 전북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는요. 지금 발기인이 2만 명을 훨씬 넘었다. 그래서 정당법상으로 200만만 넘어도 되는데 100배가 넘는 숫자가 된다. 자, 그리고요. 호남 쪽 참여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다. 이런 입장을 내보였고요. 전남 CBS 라디오에 나와서는요. 이번 총선 목표수는 최소한도 50석에서 한 60 정도는 될 것이다. 그리고 본인은 인재 영입위원장 정도만 맡게 될 것이고, 그리고 신당의 정책기구인 비전위원회 우연으로 참여하는 정도로만 하겠다. 이런 지금 발언을 했어요. 예, 그리고 현역 의원들이 추가로 합류할 전망과 관련해서는요. 공천 절차가 일부러 자꾸 지연된다고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거야말로 신당 가는 걸 막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 자, 그래서 그런 과정에 따라서 차츰차츰 지금 현역 의원들의 신당 합류도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고요. 그리고 호남 정치인 중에 신당 참여 의사를 밝힌 사람은 있다. 라고 분명하게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장만채 전 전남 교육감이 내일 탈당 기자회견을 하게 되고, 그리고 전남 영광, 이제 본인의 고향이잖아요. 여기에서도 군의회 의장을 지낸 분 여럿이
탈당을 결심하고 신당행을 밝혔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창당과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하고 교감했느냐? 요 질문과 관련해서는요. 만났을 때 국가나 당에 대한 이야기를 당연했지만 대화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 게 도리다. 문제의식은 거의 비슷하다. 여기에 답이 있어요. 문제의식이 비슷하다는 게 뭡니까? 지금 현재 국민들이 이낙연의 신당 빼놓고 민주당과 그리고 현재의 국민의힘 갖고서는 이게 이제 정상적인 국정이 운영이 어렵다. 그래서 제3당이 나와야만 되겠다. 이거 아니에요? 이런 문제의식.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낙연의 창당의 필요성, 당위성, 이런 거를 문재인도 함께 공유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리고요. 이재명의 민주당도 겨냥해서 의석이 많아도 떳떳하지 못해서 윤석열 정권을 견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는 떳떳한 사람들, 검찰 앞에 꿀리지 않는 정당으로 심판하고 견제해야 한다. 오히려 떳떳한 당이 생겨서 권력과 제대로 싸우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달라. 어떤 사람이 사법 리스크가 많아서 말도 함부로 못하는지 다 아실 것이다. 그래서 여전히 이재명을 직격하고 나섰다. 이런 이 결론이 되겠습니다. 당연하죠. 이재명이가 완전히 날려버려야죠. 예,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은 마치겠고요. 잠시 후에 이어지는 저의 심야 방송도 여러분들께서 많이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